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학 제7강 수업입니다. 사회구조와 사회제도죠. 사회구조, 사회제도. 아시다시피 사회구조라는 건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여러 사회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그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사회구조다. 이 사회구조라는 것은 그래서 자, 1번에 사회구조. 조선시대의 사회구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습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이죠. 이 사회구조는 한 번 형성되면 쭉 어느 정도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은 안정되게 그런 구조를 계속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변하진 않느냐. 일정한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변동성. 그런데 한번 사회 구조가 딱 갖춰지게 되면 그런 사회 구조에 우리는 따라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그 구성원들을 강제하는 성격을 갖기도 한다. 자, 그런데 이 사회 구조에 관한 이론에는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회제도의 종류를 한번 또 봅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족제도, 경제제도, 그리고 정치제도, 법까지도 포함하겠죠. 또는 종교제도, 교육제도. 보통 이렇게 5가지를 가리켜서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할 5가지 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한 것이거나 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몇몇 학자들의 분류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출제도 잘 되지 않습니다. 끄트머리에 보면은 가족제도의 이제 끄트머리에서 이런 거 나옵니다. 구두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핵가족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일가 친척의 개입이 없는 거, 그 개입을 거부하는 것을 핵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구두는 그런 정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자본주의 경제제도에서 특히 가족 때문에 경제제도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특별히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대표되는 자본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에 의해서 대표되는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차이, 생산수단의 사유, 공유,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래서 이것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제도에서도 이제 하나 정도 알아둘 것이 정치적 지배, 유형, 베이버의 3가지 유형, 3유형,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 베이버 유형. 다 앞서 학습한 거기 때문에 하나 이제 이 정치제도 중에 이렇게 유형, 지배 유형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한 명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제도를 군주제도라 그러죠. 근데 몇 명이 다스리는 정치제도를 이제 타락한 정치제도입니다. 과두제. 그런데 사실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한 명이 다스리는 1인이 다스리는 정치제도가 군주제도고 소수가 다스리는 정치제도를 사실 귀족제도라 합니다. 귀족정, 군주정, 귀족정. 그리고 이제 다수가 다스리는 정치제도를 공화정이나 민주정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이제 분류했던 것인데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전제정치라 그러는 거죠. 전제정.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지들이 멋대로 다 해버리는 것을 과두정이라 그래요. 독과점 할 때 몇 명이 대가리 두자죠. 머리 두자. 몇 명이 막 좌지우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민주정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지배를 하지만 그들이 어리석을 때 이루어지는 정치를 중우정치라 그러죠. 이런 걸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교육제도에서 이제 하나, 자, 볼드리지라는 사람이 교육기회에 대한 모델입니다. 자, 부모가 교육을 많이,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식이 대학 진학률이 높다. 그 다음에 고소득층 내지는 대도시에 사는 학생들일수록 대학 진학률이 더 높다. 교육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준거집단 이론에서는 친구나 이웃에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대학 진학률이 높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능력이론, 마지막 자기의 지능이 높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대학 진학률이 높다. 여기서 이제 이 볼드리지의 교육기회 이론에서 이제 참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번째 능력이론은 어쩔 수 없다 이거야. 자기가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지능이 좋으면 대학 진학률이 높은 당연한 얘기니까 차치하고라도 그 모델 이론이나 기회 이론이나 준거 집단 이론을 보면은 결국은 부모 학력이 높거나 집안이 소득이 잘 사는 집안이거나 대도시에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주변에 대학 다니는 사람이 많거나 이러면 결국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이제 옛날에는 기회의 땅이라 그랬는데, 미국도 사실상 아빠들의 연봉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1억인가요? 10만 불? 100만, 1000만, 네. 아빠 연봉이 10만 불이 돼야 대학을 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참 슬픈 현실이지만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교육에 관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종교에 대한 뭐 상식적인 얘기 차치하고,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철저한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아주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심하게는 종교를 아편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종교를 철저히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단지 종교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불평등을 지지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그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그런데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는 부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바로 사회 계층화 현상입니다. 자, 사회 계층화 현상이라는 거와 사회 이동이라는 개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력, 돈, 명예, 안전, 뭐 지위, 학력, 뭐 등등등 이런 것을 사회적 가치라 그러죠. 그러한 사회적 가치는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 현상을 사회 계층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의 불균등한 분배 현상,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의 그것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현상, 이 사회 계층화 현상을 인정하는 입장이 바로 우리가 전에 배운 기능론 합의론자들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것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상위 계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들 유리한 대로 나눠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바로 마르크스의 갈등론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 계층이 있으면 그 안에서 계층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계층 간 이동, 이런 계층 간 이동을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로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사회 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사회 계층화 현상과 관련지어서 이제 자 5번 제일 먼저가 계급 이론과 계층론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대표자가 마르크스입니다. 계층론의 대표자는 역시 또 베버입니다. 항상 대립되죠, 이 사람들은. 유물론, 관념론에서 그렇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론론이라고도 그래요. 왜?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과 안 가진 계급, 즉 유산 계급,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딱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나눠. 그러나 베버는 다원론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진 자, 안 가진 자, 경제적 부를 가진 자, 안 가진 자, 사회적인 위신을 가진 자, 안 가진 자, 이렇게 여러 차원에서
계층 분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크스 논리에 의하면 여기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딱 두 개 그룹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계층 구분이 확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베이버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세 측면에서 여기서는 생산수단을 가졌냐 안 가졌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냐 안 가졌냐, 경제력이 어느 정도냐, 아니면 사회적인 위신이 어느 정도냐, 이걸 다시 상중하로 나눕니다. 자, 그러니까 베이버 입장에서는 돈이 없더라도 옛날에 황희정승을 보세요. 조선시대. 완전 왕 밑에 2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 권력에서는 최상이지만 뭐 지붕새는 그 집에 살았다. 경제적으로는 최하에 가까워요. 그러나 사회적 위신은 다시 거의 최상이었죠. 존경을 받죠. 그러면 정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일치를 안 해. 그런 현상을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 합니다.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거 구별 방법은 이 타 계급에 대한 적대감이라든가 자기 계급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것이 이쪽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이쪽은 그런 것이 약하죠.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막 동지의식을 덜 느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계층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6번) 여기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형 그리고 피라미드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이아몬드형,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완전 평등형이라 그러죠. 완전 평등형 어떻게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흔히 우리한테 알려진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중산층이다. 이게 아주 완전 평등 사회, 공산주의 사회죠.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완전히 똑같아. 상류층 33.3%, 중류층 33.3%, 하류층 33.3%. 이런 경우도 뭐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계층 구조가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다. 상층하, 하류층의 비율이 가장 큰 것을 피라미드형이라 그러고 중류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다이아몬드형이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는 것이 이동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계층 구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 전통사회, 현대사회 또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날과 같은 정보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소위 타원형 계층 구조를 예상합니다. 상중 하층의 구분이 상당히 없어지는 이런 사회로 아마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긍정론자지만 정보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소위 이런 형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랍니다. 소위 상류층 20%와 하류층 80%로 이루어지는 20대 80의 사회, 부의 양극화, 중산층이 완전히 몰락하면서 이런 식의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비관론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자, 지위 불일치 개념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위에서 말씀드렸던 소위 이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이 사회 계층화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능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데이비스 무어 구조 기능주의라 하죠. 이것을 그 주장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데이비스 무어 이론이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다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기능이 다 다른데 똑같이 대우를 할 수 있느냐. 따라서 이런 사회 계층화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이것을 이제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해서 긍정이 아니라 부정하는 이런 입장이 바로 이제
갈등론적 입장이죠. 그래서 특히 이런 데이비스 무어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튜민이라는 사람이 이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튜민의 입장을 잠깐 볼까요? 이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 다 비슷한 입장입니다. 사회가 유지 존속하는 데 있어서 기능이 더 중요한 기능, 안 중요한 기능 그런 거 없다. 그건 만든 것뿐이다. 그리고 인재가 희소하다. 그런 거 없다. 다 나름대로 시키면 다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너희들 같이 기능론의 입장을 갖다가 강조하면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위화감을 느낀다든가 또는 쉬운 말로 기가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취 의욕을 꺾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적 경향이 지배하게 된다. 그런 체제 유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튜민을 비롯해서 마르크스나 뭐 다렌도르프도 전에 있었죠. 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능론하고 갈등론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기능론, 갈등론을 구별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런 렌스키 이론, 렌스킨이라는 사람의 얘기, 이 사람에 따르면 인간 사회의 불평등, 이 불평등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느냐? 바로 잉여물이 생기면서부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 아주 원시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의 모토도 그거야. 얘네들이 필요에 의한 분배다 이거야. 네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과거 원시 사회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만족하던 시대로 그냥 흘러갔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잉여물이 남기 시작한 거야. 내가 필요한 것 이외에 저장을 하거나 남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제 그게 없는 사람, 이게 막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인간 사회의 불평등이 야기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사유재산 제도가 결국은 인간 불평등을 야기시켰다라고 보는 마르크스나 루소 같은 사람들과 다 비슷한 맥락에서 서 있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8번에 사회이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로킨이라는 사람이 사회이동 개념을 처음 정립을 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이동 부분도 발표하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로킨 같은 경우는 사회이동에서 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을 일단 분류했어요. 이건 쉽죠? 하층이 상층이 된다든가 뭐 졸지에 대기업이 부도가 나서 그냥 막 몰락을 한다든가, 수평적 이동은 뭐 이제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조그만 회사에 다니다가 조그만 가게를 차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블렌의 유한계급론을 참고로 알아주세요. 베블렌은 그에 져서 유한계급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계급의 사람들은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현재의 계급적 위치를 계속 고수한다. 그리고 결국 자기 강화, 결국 이 베블렌의 결론은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속한 자기 계층이나 자기 계급의 이익을 막 강화시키는 겁니다. 강화시키고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만약 굉장히 부유층에 속해 있다. 그럼 자기 위치를, 내가 부유층에 속해 있는 내가 계속 내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 계층의 이익이나 힘을 막 강화시킨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사회 이동의 종류에서 수직적 이동, 수평적 이동은 이제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 수직, 수평 이동 말고 세대 간, 세대 내 이동. 잘 알았어요. 세대 내 이동. 이것은 본인의 일생 동안
자, 과거 이제 현대건설 만든 정주영이라는 분은 자기 일생 동안 젊어서 무슨 뭐 정미소를 하다가 나중에 재벌그룹 총수가 되었다. 일생 동, 그건 자기 세대 내에 이루어진 거죠. 세대 간 이동. 이것은 세대를 달리하여 부모는 뭐 가난한 농촌의 농부였으나 자식 때에 와서는 뭐 무슨 재벌 총수가 되었다. 이렇게 세대를 달리하여 자기의 사회적 계층이 변하면 그것을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개인적 이동이라는 거하고 집단적 이동. 근데 집단적 이동은 대개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데 구조적 이동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은 개인적 이동은 자기 본인의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사회 계층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집단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것은 본인의 노력으로 집단 이동을 할 수가 없고 남북 전쟁으로 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평민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 그 상승 이동을 하게 되죠. 전쟁이나 아니면 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을 겪으면서 상공 시민 계급들이 상당히 중산층으로 이렇게 부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큰 사건을 겪으면서 집단적으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집단적으로 계층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집단적 또는 구조적 이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 이동 하면은 이 세 가지 구별을 반드시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